이번 시간에는 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OT, 대지와 맹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물의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층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걸 베란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발코니는 아래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는 상태의 형태를 우리가 발코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보다 크게 될 경우에 생기는 공간이 됩니다. 이제 베란다가 되겠죠. 아래층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집체에서 덴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벽 없이 지붕 쉬운 부분이라든가,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기는 부분, 또는 건물의 1, 2층 면적 차로 생기는 바닥 중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기는 공간을 우리가 베란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특징은 일조권과 사선 제한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 베란다 확장과 지붕 설치가 불법이 되고, 그래서 일조권이라는 것은 또 사선 제한이라는 것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 간단히 용어만 보면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일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선, 그가 사선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의 이런 형태의 이렇게 하고, 이제 샤시를 지금 설치한 경우죠 지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샤시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발코니 봅시다. 이런 형태가 지금 발코니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의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설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코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극장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자리, 그런 특별한 자리도 해당이 되겠고, 주생활 공간의 연장으로서 발코니는 특히 임대주택에서 주택 성립 조건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발코니는 1.5m 이내에서 확장은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고 서비스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발코니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1장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그래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우리가 발코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확장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막혀 있는데 확장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쓴다는 거죠. 좀 이렇게 기존 창이 있고 밖에 이제 사시가 또 있죠. 사시가 있고 기존에 있는 여기를 지금 없애서 확장을 한 상태가 돼서 거실이나 침실로 또는 창고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적용형 완화 해가지고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에 1.5m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코니의 확장 시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공간의 활용도가 좋고 실내 채광 및 통풍이 잘 되고 공간의 개방감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다목적 공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확장해서 거실문 거실로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다목적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단열 공사가 잘못될 경우에 냉난방비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이제 확장을 해서 단열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난방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외벽 단열 시공 시 습기 발생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로도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발코니 확장에 단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상의 주의를 보면 1조나 전망에 대해 적법한 방위, 그다음에 근린 주거나 주택에 대한 적법한 위치, 거실, 작업실, 침실 방향과의 위치, 이런 관계를 잘 따져야 되겠고, 적절한 높이, 들여다보기, 소음, 기상의 영향, 그래서 기상의 영향이라면 바람이라든가 비, 직사일광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 받침벽의 재료로서는 불투명 유리, 합성 수지 재료, 석연판, 골판이라든가 스팬드럴 등 평판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나무판이나 또는 뒷받침된 고람석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경량 철골이나 관관의 경우에는 구체 충분히 앵커를 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직의 철제 난간, 그래서 수명인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기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철제 난간은 바람이나 바깥에서의 들여다보기를 막아주지 못하며 거주자가 멋대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좀 못하고 있네요. 여러가지 재료로 겹쳐서 붙이게 된다. 보면 되고, 그래서 발코니 코너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코너에 두는 경우죠.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할 때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림판이 있는 독립 발코니, 동시에 바람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가림막을 해서 독립적으로 발코니를 이렇게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시선을 차단하는 연속 발코니, 그래서 시선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어떤 발코니용 가구 수납 공간을 사이에 두는 연속 발코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형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돌출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하여 맞춘 발코니, 그래서 베이 발코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조립해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조립해서 단다든가 해서 하는 엇갈린 발코니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준 엇갈린 발코니에서 약간 그 각도를 이렇게 줘서 발코니의 역할을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트백형, 그러니까 셋백형이죠. 세트백형의 엇갈린 발코니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다. 세트백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트백. 그리고 발코니 그 바닥판으로부터의 분리된 받침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이 발코니 공간이죠. 근데 이렇게 받침대에서 분리돼서 설치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바닥 앞면의 받침판 이런 식으로도 설치해서
발코니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받침벽과 발코니 바닥의 일체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바닥이고 이 발코니에 요 공간을 만들 때 여기를 일체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 난간을 만드는 형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예외로 해서 책상과 의자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긴 의자에 어느 정도의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한지, 발코니 속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할 때 좀 고려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침대와 유모차 같은 경우 이 정도 공간, 그 다음에 파라솔, 긴 의자 등 수납 공간이 있는 발코니 같은 경우에 공간은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참고해서 이렇게 발코니 계획하거나 발코니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사례들인데 한 번씩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하고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고, 잘 이해를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형태인데, 이제 크게 신축이 있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게 되는데, 일단 신축은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대지 안에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경우죠. 이제 신축이 되겠고, 원래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을 하나 더 짓는다. 이것도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을 이렇게 옆에서 증축해서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축과 재축이 있는데, 그래서 개축은 부수고 종래 규모, 원래 있던 규모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새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고, 재축은 이제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멸실이 된 후에 다시 짓는 걸 재축이다. 그리고 이전은 원래 있는 건축물의 이 A 지점에서 이렇게 B 지점으로 이동되는 경우, 이런 지점으로 이동되는 경우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전부 건축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건축 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런 행위를 우리가 건축 행위다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정의하고 있고, 조금 전에 봤던 게 요 그림이 되겠고,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신축은 새로운 건축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대지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죠.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빈 땅에, 빈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게 이제 신축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면적을 증가하는 행위, 이런 건 이제 증축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유실이라든가 경비실 또 부속 건축물만 있는 기존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신축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축은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증축이라고 하고,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바닥 면적이 증가 없이 층수, 높이만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축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법령에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임의로 철거를 하는 거죠. 하고 종종 규모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우리가 개축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종종 규모의 이하라 함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가 종종과 동일할 것, 그리고 동일되지 않아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개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2층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벽돌조 주택을 1층 280제곱미터 철거 콘크리트조로 건축하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고, 층수가 1층이라면 면적이 31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기존 건축물보다 지금 커졌죠. 그래서 신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5개동을 2개동으로 축소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종종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축이 있습니다. 재축은 건축하는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개축하고는 같은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거에 의해서 멸실될 때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우리가 재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동일되지 않아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도 건축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보고 있는 PDF는 알기 쉽게 풀어쓴 건축 법리이야기에서 김문당에서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큰 틀에서만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이것들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법령으로 같이 볼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크게 네 가지로 토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시지역이 나온 것처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큰 틀에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정도 기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그 토지는 이 네 가지 속에 하나로 이렇게 규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은 또 이렇게 용도지역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림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은 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거는
요 정도 큰 틀에 우리나라 국토가 있는데 큰 틀에 네 개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그다음에 관리 지역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 그다음에 농림,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숙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들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 건데,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용도 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요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지금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역, 지구, 구역. 이게 이제 어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큰 틀에서 큰 이 아이템을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 정도 숙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용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성격, 이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건축 기사나 그 다음에 건축사, 그래서 건축 관련 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고, 혹은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는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시 지역에서는 또 4개로 지역을 나누고 있고, 관리 지역엔 또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자, 이것들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땅을. 요건 무슨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주거지역이면 지역구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요 용도 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 중복해서 요 땅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그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게 하나만 된다. 하나만 지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관, 미관, 강화, 방제, 보존, 시설보호, 휴락,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 특별용도 제한지구, 위락, 리모델링, 기타지구. 또 이거 굉장히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얘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해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또 여기에 뭐 경관지구를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중복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그리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또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으로 이렇게 땅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구는 중복이 돼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성격이 중요해요. 지역의 성격은 뭐고 지구의 성격은 어떤 건지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일단 이번에는 이 정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구의 분류가 경관, 미관, 고도, 보존, 방화, 방제, 시설보호, 취락, 개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기타지구 이런 게 있다.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일단 큰 카테고리만 좀 소개를 하면, 1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생,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 숙박, 유락,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시설, 교정,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광, 휴게, 장례식장 해서 건축물의 용도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건축물의 종류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뭐 디테일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건축법령을 보고 또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기사나 그 건축사 시험에 자주 나오고, 특히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건축 행위에 있어서 건축법이 이 순서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건축 행위에 따른 건축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바뀌지 않고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해서 각 행정구역에 따른 그 구역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개발 또는 계획, 발전 계획이죠. 도시의 발전 계획, 장기, 단기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청에 전화해서 서울시의 장기 발전 계획 이런 것 좀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청에 민원실에 전화해서 민원실에서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기 바라고, 그 밖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다 알고 있을 건데, 요것들이 또 중요해요. 이것들이 나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 지난 시간에 주택법도 우리가 같이 시간이 되면 같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건축법하고. 그래서 요거하고 그래서 요것들에 있어서 허가권자 얘기할 때 허가권자
허가권자 얘기할 때에 요 행정구역에 요것들을 잘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요즘 서울특별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건 이제 시, 이건 특별시고, 이건 특별자치시죠. 특별시하고 특별자치시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건 또 시, 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권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현황이 되는데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그 다음에 서울 특별시에는 구가 있죠.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범위에 따라서 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구가 있죠. 부산시, 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도에는 이제 이렇게 또 도에 이렇게 가평군, 고양시, 이 고양시인데 경기도에 있는 거죠. 안양시라든가 안산시, 의정부시 이런 마찬가지, 평택시 다 경기도에 해당이 되는. 그다음에 강원도 마찬가지, 충청, 충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요거 행정구역과 시군, 구청 요거 잘 숙지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발코니, 베란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하고 건축 행위,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큰 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아까 우리 행정구역이 있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중에 부산시 금정구다, 또는 서울의 강동구다, 또 강남구다, 송파구다, 이렇게 하나씩 정해요. 하나씩 선택해서 여기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다 그러면 서초구청에 전화하면 되겠죠. 민원실에 전화해가지고 해당,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한 해당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데 하면 돼요. 대구의 수성구다, 수성구청에 전화해서 수성구의 장기 발전 계획 자료를 좀 얻고 싶다, 이렇게 좀 문의를 해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없다 그러면 대구시 걸 하면 되죠. 대구광역시, 또 인천광역시, 이렇게 큰 틀에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예를 들어 동두천시에 해당되는 거, 또는 경기도 걸 한다든가. 그래서 그 해당 각자가 선택한 해당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도시 장기 발전 계획이죠. 다운로드해서 그 자료를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